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동자산입니다. 우리가 앞서 자산의 분류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동자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당좌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좌자산 살펴본 이후에는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과 대손, 재고자산 순서대로 학습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의 기본적인 의미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자산에 대해서 살펴본다, 유동자산의 정의를 살펴본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보실 내용은 자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본을 말한다 라는 원론적인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가지고 있거나 받아야 되는 플러스적인 성격의 의미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고, 향후에 살펴보겠지만 채권, 상대방의 갚아야 될 채무, 빚, 마이너스 성격을 우리는 부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앞서 학습했지만 1년이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유동자산이다라고 했고요. 1년이 지나도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비유동자산이다라고 했는데, 그 종류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종류를 저희는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동자산에서 먼저 살펴볼 건 당좌자산인데, 이 당좌자산은 기업 입장에서 당장 원한다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고요. 재고자산은 언제 현금화가 되느냐?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판매했을 때 판매한 시점에서 현금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이라고 분류된 항목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현금은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건 현금하고 같은 성격의 자산이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우리가 회계기간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및 소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보고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현금화 될 것이다 라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단기 매매 목적으로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하겠어, 유동자산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원할 때 바로 쓸 수 있거나 1년 이내 단기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대표적으로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에 제한이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다? 상대적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이건 과연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유동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일단 현금화가 가능해야 된다. 물론 그 주기가 1년이긴 하지만 그 범위 내에 세부적인 종류의 사용의 제한이 없다, 원하는 시점에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용의 제한이 있는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용의 제한이 있다라는 말과 사용의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사용의 제한이 없는, 원할 때 쓸 수 있는 건 어떻게? 유동. 사용의 제한 있는 거, 내가 원할 때 쓸 수 없는 그 기간은 물론 1년입니다. 그건 비유동으로 본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유동자산의 기본적인 판단, 이럴 때 어떨 때 유동자산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1년이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해야지만 그걸 유동자산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나 파드럼,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묶어서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산들은 회기기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성격상 1년 이내 회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이내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이건 비유동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 유동자산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들은 주석으로 별도 기재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동자산의 판단 기준은 1년 이내 현금화가 된다라는 건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은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비유동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셔야 된다? 유동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특징이 되겠고요. 이 유동자산과 같이 보셔야 될 게 유동성 배열법인데 저는 유동성 배열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회계적으로 계정 과목이 배열되는 순서인데 자산을 재무상태표, 이건 뭐 재무상태표에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나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죠. 재무제표에 계정 과목이 배열될 때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된다. 자산 중에서도 유동과 비유동이 있다면 유동이 먼저 배열되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당좌자산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은 현금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현금이 일반 유동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무상태표는 자산 순서가 유동자산이 제일 먼저 그리고 비유동이 나오는데 유동 안에 당좌가 나오고 재고가 나오고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순서대로 작성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앞서 우리가 유동자산의 종류를 비유동자산의 종류를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정리했으니까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유동성 배열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작성 순서 예제문제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 순서를 물었다. 자, 보기 나와 있는 유형, 투자, 당좌, 재고에서 차이점이 유형과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고요. 당좌와 재고는 유동 자산이죠. 재무상태표 작성 순서는 유동 자산이 먼저 나올 거고요. 따라서 당좌 자산이 제일 먼저 나오시고 그리고 재고 자산이 당좌 자산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당장 현금화가 되는 거고요. 재고 자산은 판매 활동을 통해서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는 투자 자산이 먼저 나오시고 유형 자산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동자산의 기본적인 간단한 의미, 유동자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유동과 비유동 자산의 배열되는 순서, 유동성 배열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배열법을 포함한 유동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다면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유동자산의 첫 번째 자산 분류, 바로 당좌자산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유동자산의 이해를 시작해서 당좌자산의 기본적인 의미와 당좌 이해금 그리고 당좌 차월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좌자산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유동자산의 첫 번째 항목에 불린 당좌자산은 바로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판매와 상관없이 짧은 기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당좌자산의 대표적인 분류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선급비용,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단기금융상품 등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들 나는 지금 처음 본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기본적인 계정 과목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합계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현금, 보통예금 이런 세부적인 계정을 쓰지만 재무회계상의 보고식 재무제표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라 부르는 통화나 통화대용증권,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등을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이 보통예금은 흔히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라고도 하거든요. 은행 가서 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바로 주는 예금을 보통예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출금 통장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죠. 그건 요구불예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통화대용증권,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단기매매 목적, 이 단기매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1년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1년 이내에 매매가 가능한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음을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외상매입금과 지급을 합하면 반대인 매입채무가 됩니다. 단기에 지급하였지만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 내가 올해 지급했는데 내년 걸 먼저 지급한 비용, 그걸 우리가 선급비용이다 라고 해서 비용의 이연이다 라고 했죠. 이건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하고요. 단기대여금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상거래 이외에 발생하는 채권, 즉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을 쓰지만 그 이외의 자산을 팔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땐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반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일반적인 거래상에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한다면 미리 받는 계약금은 부채 선수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수수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기에 수취하진 않았지만 단기에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못 받은 수익을 우리는 미수수익이다 라고 했고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인데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걸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정 과목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겠지만 그 회계 처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계정 과목들에 대한 정리는 되어지셔야 되고 이들이 바로 기업 입장에서 1년 이내 단기간에 원할 때 현금이 가능한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 자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계정은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반드시 외워 주셔야 합니다. 계정 과목입니다. 자, 당좌자산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이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관련 자격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건 1년 이내가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의 분류이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요. 4번에 장기라고 나오네요. 장기는 1년 이상이니까 이건 당좌자산의 분류에도 들어갈 수 없지만 유동자산의 분류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동자산 안에 당좌와 재고자산이 있고 당좌자산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는 궁극적으로 정리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문제 답은 4번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좌자산의 기본적 의미 종류 보셨다면 첫 번째 계정 과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통화나 통화대용증권, 돈과 같은 성격의 증권, 은행 예금 중에서 요구불예금, 주세요 할 때 바로 줄 수 있는 보통예금을 말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유가증권은 별도의 계정 과목이 있고요. 단기금융상품도 별도의 계정 과목이 있지만 그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 중에서 3개월 이내, 만기 3개월입니다. 언제 만기냐? 취득 당시 만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결산일 기준 3개월이 아니라 취득했을 때 그 취득한 시점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다라고 한다면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이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된 계정으로 표현해야 된다. 또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통합해서 하나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해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만기, 취득 당시 만기 3개월의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본다면 현금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이라 부르는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지폐나 통전, 일반적인 현금을 얘기하고요. 실제 회계상에서 얘기하는 건 통화 대용증권도 현금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말하지만 통화 대용증권은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 일반 자기압수표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10만원권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타인 발행 당좌수표, 송금수표, 우편 환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 도량 공채나 사채 이자표 등이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건데 이 세부적인 종류가 어떤 건지는 사실 지금 당장 알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뭐하고 같은 성격이다. 그렇죠. 현금하고 같은 성격이다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에 대한 종류에 통화도 들어가지만 통화 대용증권도 들어간다. 아래 나오는 이 종류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우표나 수입인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현금성 자산에 대한 현금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우표나 수입인지가 있습니다. 통화대용증권과 우표와 수입인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표나 수입인지는 일반적으로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화폐의 성격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표는 수입인지 계정 과목 자체가 우표는 통신비로 처리를 많이 하고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수입인지는 기본적으로 관공서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건데 행정서류를 증명할 때 인지, 수입인지를 붙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별도로 붙였는데요. 최근에는 도장을 찍게 되고 인지세를 따로 받습니다. 우표는 통신비로,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해서 현금성 자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금에 대한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보실 건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 예금입니다. 이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이걸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원할 때 현금을 찾을 수 있다. 이게 현금성 자산이 된다. 여기에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당좌예금과 당좌처월, 저희가 회계를 처음 학습하실 때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많이 헷갈려하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좌예금인데요. 당좌예금과 항상 같이 보셔야 될 게 당좌차월입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는요, 당좌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진 않는데 이론상에서는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항상 같이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다른데 차이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현금을 주고받을 때 현금은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되게 되면 잘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거래대금을 기업이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발행합니다. 얼마면 되냐고. 이때 이제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분실 방지를 위해서 회사가 발행해주는 수표, 그걸 우리는 당좌 수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좌 수표는요,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이 기재가 되고 회사명과 함께 금액이 표기가 되는데, 이 당좌 수표는 왜 분실 방지가 되냐? 수표를 받은 수표 소진이 있다. 자, 제가 기업이고 여러분들한테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어. 수표에 돈이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가 적혀져 있냐? 1억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1억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7일 이내, 일주일 안에 은행에 가서 이걸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자기업수표라는 게 있는데요.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자기업수표가 있는데, 자기업수표는 현금입니다. 자기업수표는요, 은행에 가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좌수표는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 가서 무조건 바꿔야 돼요.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거다는 거지. 대신에 왜 분실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냐? 수표 소진에 은행 가서 바꾸는데, 은행 간다고 해서 은행에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자, 수표를 누가 가지고 왔는데 돈을 지급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고요. 수표 발행한 쪽에서 네,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은행 가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당좌 수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높다. 발행해 줬을 때. 받는 입장에서는 은행 가면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유동자산의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통장에 돈을 넣는다? 그걸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인데 수표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기업 수표도 있고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도 있습니다. 자기업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한 거고, 자기업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지만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그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란 이름으로 관리를 하는데, 당좌 예금은 보통 예금과 비슷한 통장인데, 이 통장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인출해 갈 때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건 아니라 당좌 수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별도의 통장인데, 이건 아무 기업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은행이 하세요 라고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당좌 수표에 돈이 들어있다 라고 할 때, 당좌 예금은요, 수표는 그 돈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범위만큼만 수표가 발행이 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을 때 그걸 우리는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은행은 회사 통장의 돈이, 당좌 예금 통장의 돈이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수표를 1,500을 발행했다 라고 하더라도 부도 처리하지 않고 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 줍니다. 이건 물론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었다라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거고요. 이 당좌 차월은 일반적으로 부채 계정이고 일시적인 가계정,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뒤에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반적인 당좌 차월은 부채 계정에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형태인데요. 이건 결산 때는 임시 계정이어서 결산 때는 단기 차입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당좌 수표에 대한 관련된 계정 과목, 이건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회계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6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먼저 우리 회사, 당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자기업 수표는 제가 무조건 현금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해주면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고요.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대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산의 감소죠.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당점이요,
발행한 당좌수표,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했던 당좌수표를 다시 받는다? 이 경우는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차변으로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는요, 내가 발행해줬던 수표를 다시 받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다시 하면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다시 수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 같고요. 자, 문제는 첫 번째와 이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수표에, 당좌수표에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있고요. 동점, 다른 회사가 타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 아니고요. 현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할 것이고, 다음 타인이 발행한,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받았으니까 현금은 차변으로 오게 되는데, 자, 정리할게요. 저희가 자기업수표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이거는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업수표는 무조건 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는 당좌수표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할 겁니다. 뭐냐면 당좌수표는 동점하고 당점으로 나눌 겁니다. 동점과 당점의 차이가 뭐냐면, 동점은 거래처, 이건 다른 회사를 동점이라고 하고요. 당점은 우리 회사를 당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으로 무조건 처리할 거고요. 동점, 거래처가 만든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할 건데, 앞서도 말했지만 당좌수표와 달리 자기업수표가 있다. 자기업수표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이건 앞으로 회계처럼도 굉장히 많이 만나실 내용인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회계 공부를 했다. 앞으로 이건 절대로 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기업수표는 무조건 현금이라고 했는데 당좌수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할 건 현금 아니면 당좌예금이다. 되셨죠? 차이점, 동점, 동전요. 일반적인 동전은 현금입니다. 동점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고요. 당점, 우리 회사예요. 당점이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입니다. 자, 한 번 더요. 당좌수표는 현금일 수도 있고 당좌예금일 수도 있는데, 당점이 발행한 게 뭐라고요? 당좌예금, 당당하게. 네, 동전이 발행한 건 현금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회계처를 할 때 실수를 덜 할 것 같다. 분명히 제가 당좌수표는 잘 틀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당좌예금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 발행한다.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통장에 돈이 500원 밖에 없는데 수표를 700원을 발행하면 잔액이 마이너스 200원이 돼요. 이 경우에 이 200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차월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고, 이건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당좌차월은 부채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결산 때는 당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당좌거래를 위해서 지급한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아, 나 이거 되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회계기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계 기준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는 데인데, 제가 힘이 있다면 그 회계기준원에 진짜 이 얘기 좀 하고 싶어. 한번 봐봐요. 제가 잘못된 건지. 당좌거래를 하고 싶대. 좋다고요. 내가 은행하고 수표 발행하겠다는 거지. 그걸 위해서 보증금을 내야 된대. 오케이, 보증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는 보증을 뭐라고 하냐면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내가 은행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을 냈어. 그럼 그때 장부에 뭐라고 쓰면 되냐는 거죠. 아니, 당좌거래 위해서 개설 보증금을 냈으면 장부에 기록할 때도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어렵지 않나? 아닌가? 나만 그래?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이 단어도 어려운데 실제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는 걸 써야 되냐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분명히 당좌차월은 당좌예금의 마이너스고, 이건 임시계정이니까 결산 때는 당기차예금으로 처리한다. 이건 제가 이해된다고요. 왜? 당좌차월은
임시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를 마감 결산 때는 임시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당좌 차율은 결산 때 당기 차익으로 표기해야 된다. 뭐 이까지는 노 프로블럼. 나도 인정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당좌 거래를 위해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냈대. 그러면 왜 굳이 좋은 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란 좋은 말을 내비두고 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냐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은 자산으로 차변에 들어가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예금입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은요. 당좌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돈을 빼지도 못해요. 그럼 이건 유동자산이 아니라 뭐가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자격시험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네, 저는 그 따지고 부탁드리고 싶다는 거지. 제발 당좌 거래를 위한 보증금 이런 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쉬운 걸 써달라. 어려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런 어려운 말 말고 이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기본적인 비유동 자산의 분류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지만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이거 좀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인 당좌 수표에 대한 개정 과목을 정리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 그죠? 기본적인 당좌 수표는 현금일 수도 있고 당재금일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쪽에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은 사실은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당좌 수표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현금이 되기도 하고 당재금이 되기도 한다. 그 내용 정리해 주시고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 발행하면 당좌 차월이다. 당좌 차월은 결산 때는 당기 차익금으로 간다. 또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한다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당좌 예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연결거래 회계 처리 한번 살펴보면서 당좌 예금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 건데요. 당좌 예금의 기초 잔액이 40만 원이다. 다음에 연속된 거래 붕괴해라. 우리 회사는 당좌 예금을 기초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4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2월 1일, 12월 5일, 12월 8일, 12월 10일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거래부터 보죠. 원재료 30만 원을 매입을 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모든 거래는 거래 이중성이죠. 하나의 거래만, 하나의 사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가 양쪽으로 대립되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원재료를 기록을 합니다. 원재료라는 자산이 30만원 증가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돈을 지급하셔야죠. 어떻게? 당좌 수표를 뭐해서? 발행해서 이 당좌 수표는 현금일 수도 있고 당좌 예금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당점이 직접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기록을 합니다.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당좌 예금. 원재료를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12월 1일 거래 보셨고요. 두 번째 12월 5일 갑니다. 제품을 매출한대요. 제품을 판 다음 제품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 제품을 팔고 당좌 수표를 받는데 여기 있는 당좌 수표는 거래처가 발행한 이 당점이 아니라 동점이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고요. 15만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당좌 수표인데 타인이 당점이 아니라 동점이 발행한 수표니까 이걸 우리는 당좌 예금이 아니라 뭐로 기록하셔야? 현금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당좌 수표라고 해서 니 거는 무조건 당좌 예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8일로 넘어가 보자. 앞서 말했듯이 현금은 타인 발행 수표다라는 거고요. 12월 8일 원재료 15만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차변에 원재료가 15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에 당좌 예금이 얼마가 있었다고요? 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날 당좌 예금을 지급했잖아요. 얘를 지급하고 나면 당좌 예금이 얼마로 바뀌냐? 10만원으로 줄어들죠. 40에서 30만 지급했으니까. 그리고
현금을 15만원 받았대. 이건 당좌예금이 아니니까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은 그대로 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를 얼마나치 샀다고요? 15만원치 샀어. 그리고 수표 발행해 줍니다. 그럼 당좌예금이 15만원이 아니라 얼마만? 10만원밖에 없으니까 10만원만 감소하겠죠. 나는 수표 얼마 발행해 줬는데 15만원 발행해 줬는데 수표는 15만원 발행해 줬지만 통장에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1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5만원은 뭐로 간다?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감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무슨 상태냐? 원래 10만원 있었는데 15만원을 수표 발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마이너스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회계에서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로 표기하지 못하니까 당좌 차월로 표기하고, 지금 당좌 차월 5만원 있다는 건 당좌예금이 무슨 상태다? 마이너스 5만원인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죠. 자, 마지막 12월 10일 날 이거 당좌예금 5만원 2만원 아닙니다. 5만원입니다. 네, 마이너스 5만원. 큰일 났네. 12월 8일 거래 보셨고요. 12월 10일 거래 갑니다. 제품을 매출했다고요. 7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7만원.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겠죠. 자기압 수표를 받는다. 자기압 수표는 현금인데 현금을 받아서 당좌이입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현금 받아서 통장에 입금을 한 거죠. 이건 현금은 거래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증가할 건데 당좌예금이 얼마 증가할 건데요? 7만원에 대한 돈 받았으니까 당좌예금이 7만원 증가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심할 건 분명히 앞거래 12월 8일 거래에서 수표를 발행하면서 당좌예금이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얼마가 마이너스라고요? 5만원 마이너스 있었습니다. 당좌 차월. 그래서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하면 나는 마이너스 5만원인 상태에서 7만원 입금했는데 그럼 잔액이 얼마가 되냐? 통장에 7만원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만원 상계 처리하고 얼마가 남아? 2만원 남겠죠. 당좌예금 잔액 2만원이 남게 될 건데, 따라서 당좌 차월 마이너스 되어 있는 5만원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잔액이 당좌 예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월 1일, 12월 5일, 12월 8일, 12월 10일이 연결거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순서대로 회계 처리가 여러분들 가능해지셔야 됩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예금인데 당좌예금이 금액적인 관리가 되어지셔야 되고 잔액을 초과했을 때는 당좌 차월로 표기합니다. 다만 이 당좌 차월이 결산일까지 가게 되면 이건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과 당좌 차월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현금성 자산인데요. 현금성 자산은 현금하고 같은 성격이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취득 당시 만기일이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 즉 통화 대용 증권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때 통화 대용 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않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있는 항목들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현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차용증서.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차용증서는 대여금으로 표기합니다. 1년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기 대여금, 1년 이내에 받기로 했으면 단기 대여금, 1년 지나고 받기로 했으면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우표나 엽서는 통신비나 소모품으로 처리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표나 엽서는 통신비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타인이 발행한 약속음이나 선일자 수표는 받을 넣은 계정으로 처리하고요. 당점이 발행해서 지급했다. 남이 만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 있지만 내가 만들어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수표와 선일자 수표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선일자 수표는 수표에
날짜가 표기가 되고요. 그 날짜 표기일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이건 약속어음하고 동일하게 처리해서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 약속어음은 조금 뒤쪽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급여 지급할 때 가불금, 최근에 기업에서는 가불을 잘 해주진 않죠. 과거에 많이 쓰던 개정 과목인데 가불금은 임직원 등, 자, 임원이나 직원 등에 대한 단기 채권이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요.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종업원 가불금 주임종, 주임종이라고 하는 건 주주, 임원, 종업원의 단기 채권으로 많이 처리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 가장 시중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더존 스마트A나 더존 i큐브에서는 급여 지급할 때 발생한 가불금을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고 K랩이라 부르는 세무사무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실무에서 기업 컨설팅 가보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어렵잖아요. 주임종 단기 채권도 어려워요. 실제 기업에서는 그냥 종업원 가불금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이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임시 계정이고 가불해줄 때 잡았다가 급여 줄 때 없애게 되잖아요. 급여 줄 때 차감을 하니까 임시 계정이어서 회사 임의로 종업원 가불금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 참고하시고 우리는 가불금을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나 주임종 단기 채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신 항목들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통화대형증권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금성 자산은 실제로는 현금성 자산의 분류, 즉 포함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기본 첫 번째 예제 문제 한번 만나보죠. 기출문제 유형인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 이건 잘 모르겠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우편환 증서 통화대응증권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통화라는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예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우리가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당좌거래를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제가 이건 거의 피만 토하지 않았지 열변으로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거죠. 일반적으로 당좌 거래를 위해서 당좌 거래 개선한다고 보증금을 냈다. 실제 기업회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쓴다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을 쓰는데 그거 좀 어렵다. 그냥 이런 게 어떠냐 편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바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앞쪽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 기업회 기준에 인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즉, 이 중에는 현금성 자산인 것도 있고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폐와 동전, 이건 통화입니다. 통화나 통화대응증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만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죠. 얘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체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그리고 정기적금 이건 사용이 제한되니까 정기적금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없고요. 단기 대여금도 들어갈 수 없죠. 선일자 수표는 약속음과 똑같다라고 했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가 120일인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가 금융상품의 한 종류거든요. 얘도 3개월 이내가 된다면 현금성 자산이 되지만 120일은 아쉽게도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환매채는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함시켜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의 답이 얼마다 라는 것보다 실제 문제상에서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으셔야 되고, 그게 되려면 앞쪽의 이론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유동자산의 서두, 유동자산의 기본적인 개념 보셨고요. 그리고 당좌자산의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당좌예금에 대한 회계처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금성 자산의 분류, 현금성 자산이냐 아니냐, 완전 중요한데요. 네,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여러분들 학습을 해 주시고, 당좌자산 분류 중에서 저희는 다음 시간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당좌자산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들보다 회계적으로는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계를 학습하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 첫 번째 받는 상처, 이거 뭐지? 나하고 회계가 좀 안 맞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현금 과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현금성 자산과 당좌예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저는 현금 과부족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